흉노 1편 묵돌선우 이야기에 이어 한무제의 대반격 2편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174년 흉노의 영웅 묵돌선우가 죽은 뒤 그의 아들 계죽이 스스로를 노상선우라고 칭하며 3대 선우에 오릅니다. 그는 아버지 묵돌선우의 공격으로 쇠약해진 월제를 다시 한번 침략하고 월제의 왕을 죽여 잔인하게도 왕의 두개골을 술잔으로 만드는 등 월제에게 큰 수모를 안겨줍니다. 묵돌선우 사후에도 흉노 제국은 더욱더 강성해지는데요. 왕을 잃은 월제는 흉노에 복수할 것을 맹세하고 파미르고원을 넘어 서쪽의 대하 지역으로 이동하여 다시 대월제를 세워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한편 한나라는 묵돌과 유방이 맺은 화친대로 매년 흉노에 조공을 바칩니다. 당시 한나라 황제 문제는 종실의 딸을 공주라고 속여 선우의 연주로 시집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이때 중앙열이란 환관에게 공주를 보자 해서 동행하게 했는데요. 그는 내가 흉노에 가게 되면 반드시 한나라의 우환이 될 것입니다. 라며 거부했지만 한나라는 중앙열을 강제로 보내버렸습니다. 한나라의 원한을 품게 된 중앙열은 흉노 땅에 도착하자마자 노상 선우에게 투항하고 곧 선우의 측근인 참모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중앙열은 한나라의 선진 제도를 흉노에 가르쳐줍니다. 먼저 신하들에게 인구와 가축의 수를 파악해서 기록하게 하여 행정력을 높였으며 흉노의 외교서신을 한나라의 외교서신보다 한 단계 더 격을 높여 흉노 제국이 더 상위에 있도록 문체를 고쳐 작성합니다. 또한 한나라의 비단과 음식 등을 좋아하는 노상 선우에게는 흉노의 고유의 풍속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흉노의 인구는 한나라의 군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흉노가 강한 이유는 먹고 입는 것이 달라 한나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선우께서 흉노의 풍속을 바꿔 한나라의 물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흉노 백성은 모두 한나라에 귀속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사기 흉노열전에는 한나라 사신과의 흉노에 관련된 논쟁을 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한나라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흉노의 풍속은 늙은이를 천대하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다고 하는데 정말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빈정대자 중앙열은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흉노는 알다시피 전쟁을 치르는 나라여서 늙고 약한 노인보다는 건장한 이들에게 기름진 음식을 먹여 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또 형제가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지요. 종족만은 지키려는 의지가 강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앙열은 흉노 입장에서 그들의 생존 방식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나라는 보기 좋게 겉으로만 꾸미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충성과 예의만을 강요해서 오히려 위아래가 원한 관계가 되는 것도 흔하고 친척관계도 멀어져 서로 죽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의의 패자는 마음에 없는 짓을 하다가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실속 없이 거칠애의 헛된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일갈합니다. 이 외에도 중앙열은 여러 가지 흉노의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합니다. 이러한 중앙열의 모습을 지켜보는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그의 예언대로 흉노에겐 큰 힘이 되었고 반대로 한나라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기원전 161년 흉노는 노상선우가 죽은 뒤 아들 군신선우가 뒤를 이어 4대 선우에 오르고 그 후 한나라에서는 문제의 뒤를 이어 경제가 즉위합니다. 한편 흉노는 한나라와의 화친을 무시하고 이전부터 변방을 수시로 약탈하는 행위를 되풀이하는데요. 한나라는 건국 이후 60여 년 동안 흉노로부터의 약탈과 공격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의 수비 일변도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나라는 농경국가의 압도적인 생산력을 높여 경제적으로 크게 윤택해지는 문경 지치시대를 맞이합니다. 정치적으로도 5초 7국의 난이라 불리는 내부 반란이 있었지만 경제가 이를 잘 수습해서 국내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원전 141년 경제의 11번째 아들 한무제가 15세의 어린 나이로 7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한무제는 한고조 유방의 평성의 치 이후 고조의 유언에 따라 60여 년간 유지해온 흉노와의 굴욕적인 화친 정책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흉노에게 그동안 밀리던 형세를 뒤집기 위해
과거에는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대규모 원정을 계획하면서 두 나라 간의 관계는 급속히 변합니다. 무제는 흉노토벌을 계획하지만 속마음을 흉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의 좁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한편 훗날 흉노토벌에 적합한 인물들을 물색합니다. 바로 1차 대흉노전쟁의 대장군 위청과 그의 조카 곽거병, 그리고 2차 전쟁의 이광리 장군, 마지막으로 실크로드의 개척자 장건이 참모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황제에 즉위한 무제는 먼저 흉노와 서역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데요. 때마침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흉노 병사와 한나라로 귀화한 흉노인을 신문하던 중 한 가지 공통적인 내용이 보고됩니다. 수십 년 전 흉노의 노상선우의 공격으로 왕은 죽임을 당하고 서역 지역에서 천산 너머로 쫓겨난 월지가 그 원한을 갚기 위해 동맹군을 찾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때마침 원했던 정보가 보고되고 무제는 즉시 월지와 연합하여 흉노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서역으로 떠날 사신을 물색하지만 당시 서역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미지의 서역 땅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장건이란 하급 관리가 자진하여 사신으로 나서게 됩니다. 무제는 환호하며 장건에게 100여 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월지국으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장건의 월지행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당시 서역 지역은 흉노의 세력권이어서 장건이 한나라의 감숙성에서 나가자마자 황당하게도 흉노에게 잡혀버립니다. 흉노의 군신 선우는 장건이 월지로 가는 사자임을 알아채고 월지는 흉노의 적국이다. 어떻게 화친관계인 한나라가 월지로 사신을 보낼 수 있단 말이냐? 하며 격노합니다. 그리고 장건은 10여 년 동안 흉노에 억류당하는 수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장건은 예기치 못한 일로 흉노에서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었죠. 부인도 없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지만 한나라의 사자로서의 임무는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 서역 지형과 흉노 주변 정보 등을 손에 넣어서 무제의 흉노토벌에 큰 도움이 되는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장건의 억류당한 흉노 생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장건이 흉노의 억류 생활을 당하고 있을 때 한나라 조정에서는 흉노에 계속되는 약탈 행위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한나라 조정 대신들은 회의를 열어 논의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흉노를 토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후손들도 끝없이 해를 입을 것입니다. 전쟁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백성을 적에게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분위기는 무제의 흉노토벌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흉노의 군신 선을을 유인해 제거할 계획을 세우죠. 먼저 한나라의 변방 마읍성 주변에 30만 대군을 매복시켜두고 마읍 지역의 토호였던 서빌이라는 인물로 하여금 마읍성을 바친다며 군신 선우를 유인하도록 합니다. 마읍성을 준다는 서빌의 말을 믿고 군신 선우는 기병 10만을 이끌고 마읍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마읍으로 가는 도중 가축은 있지만 인적이 드문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바로 한나라의 유인 작전으로 복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황급히 철수해 버립니다. 마읍 사건이 계기가 되어 흉노와 한나라는 그만 화친을 끊고 본격적으로 전투태세로 바뀝니다. 한나라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는데요. 흉노에겐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원래 흉노는 수십 년간 한나라의 조공과 서역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제국을 유지해 왔는데 두 곳 중 한 곳에 자금이 막혀버리자 흉노 내부에서도 불만이 생기고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때 10여 년간의 흉노에서 억류당하고 있던 장건이 탈출에 성공하여 서쪽에 있는 대원국에 먼저 도착하는데요. 대원국은 익히 한나라의 강성함을 알고 있었기에 장건을 환대하고 월지까지 길을 안내해 줍니다. 드디어 월지에 도착한 장건은 먼저 흉노와의 원수지간인 월지의 왕에게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월지왕은 한나라와의 동맹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월지는 대하 지역에 정착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 흉노와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었죠. 월지는 이름도 대월지로 바꿔버리고 흉노에 대한 복수심은 이미 사라져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월지와의 동맹 계획이 불발되고 시리에 빠진 장건은 한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웬일인가요? 운이 없게도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흉노에게 붙잡혀 1년 남짓 다시 억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흉노는 군신 선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전국이 혼란해집니다. 군신 선우의 죽음으로 어리고 연약한 태자어단이 선우를 이어받으려고 하지만 군신의 동생 이치사가 태자어단을 제압하고 5대 선우의 자리를 뺏어버립니다. 이 일로 위험에 처한 태자어단은 한나라에 투항하게 되죠. 지금까지 흉노는 장자상속이 원칙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흉노가 크게 분열하는 단초가 되어버립니다. 장건은 운 좋게도 선우 자리를 두고 내분이 일어난 틈을 타서 탈출에 성공해 천신만고 끝에 한나라로 귀환합니다. 출발할 때에 100명 남짓이었던 수행원은 길잡이 단 1명과 흉노에서 얻은 처자식뿐이었다고 합니다. 월지와 군사동맹 계획에는 실패했지만 장건이 가져온 흉노와 서역지역 36국에 관한 정보 그리고 대원국의 한열마에 관한 보고는 무제를 기쁘게 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의해 무제는 장건에게 태종대부란 지위를 임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시간을 되돌려 장건이 서역에서 귀국하기 3년 전인 기원전 129년경은 제1차 흉노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위청을 비롯한 4명의 장군을 보내어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오르도스 지방을 정벌합니다. 위청 장군이 크게 활약을 하지만 흉노와의 전쟁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팽팽한 소모전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때마침 돌아온 장관의 서역 보고를 토대로 무제는 대흉노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군을 서역의 요충지인 하서회랑 지역으로 진군시키죠. 흉노의 하서 지역은 서역으로 통하는 교두보이자 전략적 요충지여서 흉노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한나라의 큰 전략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혜성처럼 나타난 한나라의 18세 소년 장군 곽거병이 대활약을 합니다. 위청 대장군의 조카로 대표적인 금수저 출신인 곽거병은 한나라의 틀에 박힌 전투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철저히 유목민족의 전투 방식을 받아들여 흉노보다 더 흉노스럽고 용맹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곽거병의 대활약으로 한나라는 60여 년이나 계속되어 온 흉노공포증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무제는 그를 표기장군에 임명하여 또다시 흉노토벌을 명합니다. 그 즉시 곽거병은 1만 기의 기병을 이끌고 하서지구를 급습하여 큰 정과를 올리는데요. 그 정과는 대단했습니다. 적의 수급과 포로가 3만이 넘었고 기련산의 추도왕을 비롯한 5명의 왕과 59명의 왕자들 그리고 선우의 연지를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이때 장건은 참모로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죠. 위청과 곽거병의 활약으로 하서지구를 획득한 한나라는 하서사군을 설치하여 서역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 흉노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흉노 제국의 5대 선우 이치사는 한나라의 공격이 계속되어지자 위기감을 느끼고 흉노가 자랑하는 혼야왕과 휴저왕에게 나아가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혼야왕, 휴저왕이 속수무책으로 한나라에 패배하자 이치사 선우는 분노하며 그들을 송환하여 차명으로 다스리려고 하죠. 이 소식을 들은 혼야왕은 잔뜩 겁을 먹고 휴저왕을 설득하여 함께 한나라에 투항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휴저왕이 투항을 망설이자 초조해진 혼야왕은 그만 휴저왕을 죽여버리고 그 가족과 군대를 데리고 곽거병에게 투항해버립니다. 이치사 선우는 한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휘하 세력인 혼야왕과 휴조왕에 대한 엄한 문책을 시도하는 바람에 내부 세력이 와해되어 흉노를 더욱더 위기에 몰리게 한 실수를 범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기세를 몰아 대장군 위청과 표기장군 곽거병에게 각각 5만 기를 주어 고비사막 너머에 흉노 본거지를 쳐들어가도록 합니다. 이 전쟁이 한흉노 전쟁의 하이라이트인 막북 전투입니다. 곽거병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흉노의 여러 왕들과 7만여 명의 포로를 잡는 등 맹활약을 합니다. 이 전투 중에 흉노의 이치사 선우가 잠시 실종되어 버릴 정도로 흉노는 대혼란에 빠져버리죠. 사기 흉노열전에는 곽거병의 활약으로 고비사막 이남에서 흉노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위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상황을 흉노인들은 우리가 기련산을 잃어 가축을 먹일 땅이 없어지고 연지산을 잃어 여인들의 얼굴을 물들일 수도 없었다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위청과 곽거병 두 사람은 눈부신 활약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막북 전투를 끝으로 곽거병이 23세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병사하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무제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곽거병의 죽음 이후 흉노와 한나라와의 1차 전쟁은 끝나게 되는데요. 기원전 114년경 흉노는 호전적인 이치사 선우가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인 오유가 선우가 됩니다. 이후 무제는 다시 한번 이광리 장군을 중심으로 대흉노 2차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위청과 곽거병과 같은 명장들이 사라진 한나라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계속되는 전쟁으로 한나라의 국고는 바닥을 보이며 백성들의 삶도 나날이 힘들어져 갑니다. 전쟁의 폐해를 헤아리지 못한 무제는 회의를 느끼게 되고 윤대의 죄기조라는 일종의 반성문을 발표합니다. 짐이 즉위한 이후 망령되고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질러 천하의 백성들을 근심케 하고 고통스럽게 했다. 후회가 막급하다. 오늘 이후 백성을 힘들게 하고 국가의 재력을 낭비하는 일은 일체 중단하노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죄기조의 발표로 40여 년간의 계속되어 온 전쟁은 절반의 성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무제는 흉노와의 굴욕적인 조공관계를 없애고 전쟁을 통해 흉노 공포증에서 벗어나 세력 확장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서역경영의 발판까지 만들어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지만 기나긴 전쟁으로 재정난을 겪고 백성들은 지치고 피폐한 삶을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무제가 죽고 뒤를 이어 기원전 87년 소제가 황제에 등극하여 두 나라 간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됩니다. 이상으로 묵돌선우 사후에 한나라 무제의 대반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